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좀 격변이 있었는데 정치인이라면 보통 정치인이라면 벌써 정치 생명이 끝났을 거예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 아까 유경선 기자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 10년간 서울시장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죽일 놈이거든 사실 그렇게 되면 아니 멀쩡하게 잘 가져온 거를 왜 내놓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했고 심지어 5선 서울시장이 됐고 향후 보수 재건의 뭐 중심축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돌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정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근데 정작 자력으로 뭐 이렇게 헤쳐오고 정치적인 자산을 유지한 세월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서울시장 5선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시간으로는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운 임기가 초선 때 임기랑 이제 네 번째 때 임기가 전부이고 뭐 재선 때는 뭐 1년 조금 하다가 무상급식 그 이슈 때문에 자진해서 물러난 거고 3선은 보궐로 들어와서 1년 좀 넘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선 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다 해서 10년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정치 궤적을 좀 보면 처음에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고 그때 구축한 엄청 좋은 이미지, 그때 바짝 벌어놓은 어떤 그 이미지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소진하면서 소진하고 살아가고 있는 있다.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말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 거머쥔 것은 물론 그것도 이제 지금 재판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정당성이 많이 부정당했지만 삼선 도전 때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또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이제 진짜 형이 확정이 되면 본인 이제 칠순때까지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긴 세월 동안 뭐 우리가 오세훈 시장을 본 것 같지만 실질은 본인이 자력으로 뭐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계속 잘 관리하면서 가져간 세월은 정작 얼마 안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력으로 해온 게 별로 없다는 말은 곧 본인의 정치적 생각이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국민의힘에서 보면 오세훈계라는 사람이 좀 없다. 그래서 당내 기반이 의외로 허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출입할 때 오세훈계라고 했을 때 뭐 약간 오세훈계 뭐 자장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계 하면 그래도 좀 떠오르는 의원이 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권영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오 시장의 이런 운명과 또 권 의원이 같이 좀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이게 좀 공교롭긴 한데, 그러니까 권 의원이 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좀 측근이냐면 그 2006년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 같이 정무부시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는 오세훈계다라고 좀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의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원내대표에게 어떤 막말 폭행 사건으로 지금 좀 제명 탈당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권영진 의원이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당내 오세훈계 역시 좀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별개로 또 그 서초구청장을 지냈던 조은희 조은희 의원도 네, 의원. 오세훈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은희 의원은 지금 이제 그 당내 새신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애초에 국민의힘에 그 수도권 의원이 좀 많지 않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계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구에 출마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 험지였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현역 의원 중에 오세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권영진 의원하고 오세훈 의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만 덧붙여드리면 저는 이제 두 분을 다 아니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의원하고 미래연대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미래연대에서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오세훈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 권영진 의원은 그때 원외였는데 아마 제 기억에 사무처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이 좀 오래된 사람이고 이번에 그 권영진 의원 징계를 보면서 제가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거 뇌피셜은 아니고 그쪽 취재하는 사람들이 해준 얘기인데 그 권영진 의원이 지금 이번에 뭐 너 이리 와 뭐 하고 뭐 멱살 잡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이 그 좋은 게 좋은 정당에서 이거 가지고 제명 출당 권유까지 할 사안이냐 하면은 다른 당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는 생각은 저도 좀 드는 게 국민의힘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너그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멱살잡이를 저는 하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소위 말하는 당권파가
이참에 그냥 타격을 날리기 위해서 권영진에게 과한 징계를 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을 오래 봤던 사람들이 하는 어떤 추측과 내부 분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오세훈 시장 민서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민서영 기자 얘기 안 했어도 제가 사실은 덧붙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날리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다 한 방 더 먹인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심 이후에도 왜 국민의힘에서 좀 너무 좀 뜨뜻미지근했잖아요. 사실 물론 뭐 당권파나 네. 쇄신파 간에 뭐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차기를 당권파는 좋지. 은근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러니까. 대놓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장동혁 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나 다 페이스북에 조금 그냥 쓰기만 했지 직접 워딩이 안 나왔다라는 점도 정말 당에 이렇다 우군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했던 것 생각나는데 같아요. 네. 그 조국 대표가 그 리셋느 야호 했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 같아 장동혁이 야호 이러고. 저희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국민의힘 같이 출입했던 기자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장동혁 대표는 참 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막 그런 올림픽 얘기를 공원 할 정도로 그분 저기 지난번에 어느 분 그 유인태 전 의원이 방송 나와서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 기사 쓰려고 사진 보니까 진짜 보통 사람의 눈빛은 아닌 것으로 그 오세훈 시장의 이제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2030년 대권 도전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미래 좀 어떻게 예상들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20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선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바로 직전 대선에 오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갔었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워낙 좀 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국민의힘에 좀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자진해서 대선 후보를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오 시장이 그 정도로 대선을 그래도 포기한 거는 좀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하면서 이제 최초 5선 시장이라는 그걸 누리면서 좀 차기 대선을 노리려고 좀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그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좀 물거품 된 거죠.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을 따져봤을 때도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무너진 상황이라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분 다 얘기했고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 오세훈 시장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흐릿하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 텐데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보수가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당분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사실 패배를 염두에 두고 그냥 놔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장동혁이라는 어떤 그 퇴행적 지도부가 이제 들어선 거겠죠. 근데 이 장동혁이 지방선거에 이제 물러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나왔던 게 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차세대 리더 그룹 어떤 언론에서는 오동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안철수 의원까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당을 개혁할 것이다. 보수 진영 전반을 개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분도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보수 재건 시나리오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됐었죠. 근데 두 분도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오동석이라는 워딩이 저는 사실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지가 그 않았어가지고 보수 쪽 언론에서 만든 말인데 유행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오가 없어질 판이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그냥 보수 진영의 희망을 담은 말이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연대를 할 수 있으려면 지지자들 간의 케미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 지지자와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 사이는 정말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용하지 네. 않았던 포인트 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좀 한동훈 의원이 그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의 그 자작극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고 조금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말을 얻는 걸 보면서 어떻게 말을 얹었었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취지였죠, 사실. 좀 그 심한 사태에 말로? 대해서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보수 진영에서 당분간 좀 비슷한 어떤 성향의 사람들끼리 일단은 연대하는 그림은 한동훈 안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저는 이 셋이 묶이게 된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통된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만 좀 따져보면 그 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축출된 쫓겨난 그런 공통의 아픔이 사실 있잖아요.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물론 어떤 둘의 상황과 입장 차는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쫓겨난 당에 다시 복귀해서 그 보수 진영을 좀 재편하고 싶은 마음이 둘 모두에게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준석 한동훈이라는 그 두 정치인의 캐릭터가 과연 연대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도 이제 뭐 두 분과 다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봤지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그 한동훈 대표가 제로 콜라만 먹기로 유명한데 좀 술 안 먹는 이준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좀 너무 튀는 느낌?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자기 메시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쵸. 좀 누구에게 손을 건네는 그림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과연 그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동족 혐오 같은. 네, 동족 혐오라고. 서로 싫어할 것 같은데 그 말은. 네. 저도 이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있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뭐 비슷한 얘기가 민서영 기자 한 얘기나 유경선 기자 한 얘기나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오 시장의 그 시장직 상실형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오세훈을 일단 그 중심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민서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성격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는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한 아집이 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자기를 비판한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스타성은 있는데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야 우리가 봐서 알지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완충제가 누구냐면 오세훈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난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뭐 권력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다. 유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랑 완충지대가 있다. 그리고 오세훈은 막 튀지는 않지 뭐 이렇게 막 임팩트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거부감도 좀 덜하기 때문에 오세훈을 갖다 중간에 세워놓고서 보수 재건을 하려고 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의 무슨 뭐 좀 오래된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이 시장직 상실령을 받으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설사 무죄를 받더라도 그 시간이 내년 1월이잖아요. 그럼 그 짧은 그 굉장히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힘을 잃으면 그 오세훈이 없는 공백 속에서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까지. 장동혁은 당 밖에 있는 두 사람하고 안에 있는 그 광인 눈 맑은 광인 장동혁 씨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싸우게 되면 보수 진영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 보수 재건은 좀 당분간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물 건너갈 것 같다, 갑갑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요거를 좀 짚어주는 게 보수 진영을 앞으로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을 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한동훈이나 이준석 대표 얘기도 조금 할 것인데 이분들도 역시 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한동훈 의원 상황을 좀 볼 것 같으면 지금 최대 걸림돌이 복당입니다. 일단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때 지방선거의 최대 승자 중에 한 명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생각보다 복당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체제가 아까 민서영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운이 지금 되게 좋아서 굉장히 체제가 눈이 맑은 광인은 웬만한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선관위권 터지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뭐 근근히 계속 가고 있고 장동혁 체제가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복당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 일례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 등이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 나경원 의원이 빠로 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맞서서 같이 어떻게 보면
투쟁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이제 뭐 복당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좀 들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동혁 체제가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쯤에 뭐 혹시 뭐 한동훈 의원이 뭐 복당을 뭐 노려볼 수 있는 뭐 포인트가 하나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총선 즈음 아니면 뭐 대선 근데 즈음 너무 멀잖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전당대회 때는 뭐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총선 때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좀 국민의힘 이름 달고 뛰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지역구 간의 어떤 뭐 경쟁 구도나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뭐 아주 조금의 지지율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빅텐트론 이런 걸 뭐 펼치면서 다 같이 들어와서 경쟁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먼 미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빅데이터 하면 만약에 그때 들어가면 그때 가서 대선 만약에 뛰어들면 당에 자기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선에서 치를 수 있을지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암울한 얘기 같아요. 사실 그렇죠. 총선 때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본인과 어떻게 그치. 보면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적어질 테니까. 네. 그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걸 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한동훈 포비아라는 게 존재가 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아주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계엄 직후에 이제 의원총회였나,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였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당 대표가 이제 할 말이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고성이 오가고 이런 게 다 중계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한 대표도 개인적으로 조금 후회를 하고,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그거는 좀 대표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실수가 또 안 나오게 좀 자기들이 많이 좀 다독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이제 강렬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의견,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반대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우리 이제 극우랑 단절하다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수 의원들인가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일단 의원들이랑도 이렇게 기본적인 스킨십이 대표 시절에도 뭐 엄청 많았던 편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게 좀 한계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있는 것 사실 같아요. 네. 사석에서 형동생 하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한데. 형님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당원들한테도 좀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지난주에 바로 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질문을 물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전체 지지자는 이제 비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42%고 44%가 반대한다고 답해서 오차범위는 접전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이 반대가 44%, 찬성이 26%로 굉장히 좀 격차가 컸어요. 그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심장 같은 곳인데 그쵸. 거기서 그런 여론조사가 네.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얘기예요.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는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이 한동훈 포비아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약간 계엄을 옹호하는 논리로 그게 결국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극우 일부 강성층의 논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핵심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TK 당원들은 좀 상당수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가 좀 있어서, 이게 어쨌든 당원이나 의원들의 좀 지지가 있어야 이게 복당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찾아가서
오피셜하게 용서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던 보면- 행동을 부인을 하지요. 자기를 예. 부정해 가론 유다도 예. 아닌데. 가론유다. 그런 장면이 이를테면 한동훈에게도 뭐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긴 하겠네요. 뭐 그러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닮았다는 건 아니고 똑똑하다. 그리고 좀 그 의원들하고 안 친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한데 좀 가슴은 이렇게 따뜻한 가슴이 좀 없지 네, 않나. 그 피 한 방울 안 약간 나올 것 같은. 이성적이지 않나. 근데 유승민 의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박근혜 탄핵할 때 그 통과시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여론조사하면 항상 그 지금 이제 거의 잊혀졌지만 딸 문제도 겹치고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 보수다. 뭐 이래가지고 각종 여론조사 하면 뭐 항상 그 상위에 오르고 하는데 정작 당원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따님 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좀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런 면에서 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유경선 기자나 민서영 기자가 보시기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두 분 동시에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단기간 당장은 아니더라도라는 전제가 한다 못한다. 아, 저는 한다. 장기적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이 언제가 될지 시간이 모르지만 많이 걸릴 예, 것 네. 그때까지 한 한동훈 의원이 대선쯤 돼야 한동훈 의원이 네. 대선까지 버틸 수 있나? 그 예전에 이명박이 한 소리예요. 이 소리는 그 축구 배고프다 밖에 나가면 그게 그래서 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버티게끔 좀 당내에서 활동을 할 만한 그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초선이거나 비례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계가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네.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네. 보통 의원들이라는 게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뭐 고난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얽매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언을 할 수 없지만 한동훈과 비슷한 대체자가 나온다. 그럼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쵸. 그런 네. 관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겪어 나온 게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